네, 회복세를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40%대로 올라섰습니다. 2달 조금 넘은 그런 기간이라고 하는데 집권 3년차 국정 동력을 회복하고 있는 박 대통령은 또 오늘 이 여야 대표와 회동을 하는데 어떤 성과를 낼지 관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살펴보고 말씀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긍정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 1월 첫째 주에는 43.2%까지 갔다가요. 2월 첫째 주에 31.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 순차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가 싶더니 3월 둘째 주 어제 발표된 국정수행 지지도에서는 42.8% 그러니까 9주 만에 40%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자, 여론조사 전문가인 윤희용 센터장님, 계속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보수 성향층이라든가 여권의 지지 기반 자체가 무너졌던 것은 아니거든요. 한 정당 지지율도 보면 여당의 지지율은 한 40% 또는 그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권의 지지 기반은 존재하는 상황에서 연말정산 문제라든가 또는 여권 내부에서의 수첩 파동이라든가 당청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 불거지게 되면서 이것이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여권을 지지하지만 대통령 국정에 대해서 다소한 실망스러운 것들을 표출했던 시기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길어지게 되면서 그러나 이제 그것이 지난번에 이제 3년차 시작하는 시점에서 일단락이 되면서 그리고 인사 논란 등이 이제 종국이 되고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그다음에 리포트 대사 이 필습 효과로 인해서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 성향층들의 어떤 즉각적인 결집 효과 이런 것들이 더해지게 되면서 지금 40% 원래의 어떤 보수층들의 포션을 지지 기반을 지금 회복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 길어질수록 등락은 있겠지만 내려가는 게 보통의 맞습니다. 과거 대통령들을 보면 우리가 하향 계단형 또는 L자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임기 초반에 높은 기대감에 의해서 국정 수행에 대해서 잘한다고 하는 긍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다가 순차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현상으로 가고 그런 현상들이 과거에 많이 나타났고 그래서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초반에도 훨씬 낮아지는 흐름들을 보였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지금 낮아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서 다른 이전의 대통령들과는 다소간 이제 다른 모양새, 다른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희 교수님 청와대에도 계셨으니까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국정수행 지지도가 최소한 이 정도가 돼야지 마지노선이다. 그런 게 있을까요? 적어도 통상적으로 35% 정도는 돼야 국정 수행 능력에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 지지도는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늘 이제 수시로 조사를 해서 청와대 자체에서도 그렇죠. 하죠.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정책에 대한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우리 전문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그동안 사실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그 회기적인 본능 자체가 좀 일어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거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기본의 이미지 이것이 무엇이냐가 지지도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을 형성을 합니다.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정치적 이념 수장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보수 지향 색깔이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독특한 팬덤, 독특한 지지층 이런 것들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선호도이기도 하지만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보수 색채 그 이미지 색깔이 정치 이념으로 뚜렷하기 때문에 그 팬덤 자체가 굉장히 견고하게 유지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실패로 인한 그런 어떤 기대 심리가 저하가 됨에 따라서 지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적했듯이 리포트 대사의 필습 이후로 보수층의 결집이 먼저 시작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도가 결연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모먼트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자, 강 교수님 좀 특이점 같은 게 있을까요? 이번 지지도 보면? 이번 지지도 효과가 사실은 6주 만에 오르게 됐는데요. 6주 만에 오르는 이 과정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정청이 세팅이 됐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그래서 이완구 총리가 임명이 되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임명이 되고 또 그리고 당은 그 전에 좀 정비가 돼 있었던 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면서 좀 잘해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김기종 씨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좀 오히려 보수층이 좀 결집되지 않은 측면이 있느냐. 특히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대구에서 지지율이 좀 높이 올랐고 60대 이상에서 올랐던 것은 과거의 지지층이 좀 복귀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보면 대구에서 상승한 게 눈에 띄고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올라간 게 좀 눈에 띄는데 자 이런 추세가 계속 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까요? 일단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권의 지지층들을 회복하는 단계, 회복했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제 보수 성향층이라든가 지지 기반 외에 중도층들을 이제 흡수하느냐 여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중도 성향층 같은 경우들은 정치적으로 지금 평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야 지지층들이 중도층들 같은 경우도 무작정 어떤 지지를 보내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 부패와의 전면전,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떤 성역 없는 수사, 상당히 개혁적인 모습들을 과감하게 보여주게 된다면 아직까지는 반응하지 않고 있던 중도층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잘한다고 하는 긍정적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의 상승 추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그 와중에서 어떤 여권 내에서의 어떤 당청 간의 갈등이라든가 또는 이제 야당 간의 관계에서 봤을 때 어떤 경제적 성과를 뚜렷하게 내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조기에 쟁점이 될 경우에는 다시 흔들릴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그 주호영, 윤상현, 김재영 새누리당 의원을 이제 정무특보로 공식 임명을 해서 위촉장을 줬는데 뭐 언론에서 이제 강행했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반대가 있었다라는 뜻인데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은 여전히 소통에 대해서는 조금 귀담아 듣지 않나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또 다른 불씨가 다시 짚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인사적 행위는 고도의 이제 정무적 행위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정무특보를 임명을 해놓고 발표를 해놓고 처리한다는 그 자체가 임명을 강행하는 것보다 더 큰 데미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건 결국 대통령이 인사를 잘못했다는 그 실패를 자인하는 결과가 되고 그에 따라서 정치권에 뭔가 큰 소리를 할 수 없는 그 약화된 어떤 입지를 가져다주는 결과를 낳는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 고도의 정무적 행위에 대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임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소통적 측면이 좀 강화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또 이해를 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야당에 대한 의견도 듣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은 이에 대한 임명 절차가 좀 자연스럽게 갔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청와대 입장에서는 다시 번복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았겠군요. 그렇죠. 대통령이 번복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게 다 일일이 하나하나가 역사에 다 기록 남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인사를 잘못했다는 것을 그대로 자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가 없고 그것이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뭐 지나친 고집이 아니냐. 정치권에서도 저게 뭐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냐. 잘못했다 인정하면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잘못해서 순식간에 인정하는 것은 간단하지만은 그 밑에 파장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보이콧을 할 수 없는 것이 대통령의 인사적 행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또 이제 지도력이나 통솔력에 또 타격을 받아서 후폭풍이 더 커질 수가 있으니까 선택의 여지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자 이명박 전 정부 때 그 촛불 집회 때 버스 세우는 것 같고 이제 명박산성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제 위촉장 준 것 같고 야당에서는 친박산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랜만에 산성이라는 표현을 들었는데 야당 입장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사실은 여야 모두가 지금 경쟁 구도에 들어가 있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쟁을 하는데 여당 같은 경우에는 소위 친박과 비박이 경쟁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친박과 비박의 경쟁에서 사실은 당이 김무성 대표 또는 그 우리 유승민 대표 원내대표로 이렇게 선출되면서 거의 비박계 의원들이 이제 주도하게 되면서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당의 장악력이나 국정장악력 또는 레임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지점들이 정무특보를 좀 무리하게 임명하지 않았냐라는 측면이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무리한 것들을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이걸 소통 강화라는 명분으로 했지만 사실은 국정장악력을 좀 유지하기 위한 측면이 있었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또 다른 불통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장악의 의미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좀 페이드아웃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어떻게 명확하게 이것을 국민들의 여론을 감안해서 임명을 처리한다든가 또 본인들이 뭐 사퇴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의 형국 보이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 그러면은 지금 사실 이에 대한 국회 윤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으려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신청서가 접수가 안 되더라도 여기에 대한 강제할 수 없는 강제 조항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일종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조호영 의원은 신청서를 접수를 했고 나머지 두 분은 접수를 안 했거든요. 이 부분들이
세 사람이 소위 말해서 묵시적 합의에 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굉장히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선택했는 사람만 또 심사할 수 없는 문제고 세 사람이 공의해야 공익 신청서를 접수하면은 나름대로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는데 이 세 사람이 공익 신청서를 접수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에서도 심사하기가 굉장히 난감하고 또 결론 내기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된다. 만약에 국회법 금지 위반,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라고 만약에 주호영 의원이 신청서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고 두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신청서 안 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법적인 제재가 없습니다. 제재가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만약에 주호영 의원이 한 사람에 대해서 김직 조항이 위반이 된다, 이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본인의 의견에 따라서 이제 스스로 이제 해촉을 해야 되겠죠. 그만두게 되면은 두 사람의 본인은 결국 도덕적으로 굉장히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은 그 정무 특보의 임무 자체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할 수가 없고, 그래도 명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삼자회동을 이제 하루 남겨놓고 임명을 이제 강행한 것으로 비춰졌는데요. 어쨌든 대통령이 지금 소통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통의 어떤 대상 중에는 의회도 분명히 들어갈 것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의회를 좀 존중하는 그런 모양새로 비춰졌다면 좀 더 이제 소통 행보가 더 탄력을 얻고 진정성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 이제 아쉬운 점은 남고요. 어쨌든 지금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정무 특보를 강행하고 또 지난번 당정청 회의에서 어떤 사드 문제를 논의하기를 원했으면 당에서 그렇지만 청와대에서 그것을 거부한 것 이런 것들은 당청 간의 긴장감을 다소간 이제 고조시키는 그런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청와대에서 열리는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쨌든 형식은 중동 4개국 순방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여야 당대표에게 설명하는 그런 자리인데, 자,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요구하는 정권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을 조금 성과를 얻어오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가능할지 안 할지는 뭐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협상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요? 이상희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여야 대표회담 또 이렇게 잡히게 되면 이 시간에도 지금 회담을 하고 실무적인 조율들을 진행을 하고 아마 오늘 오후에 있기 때문에 오전 중에서도 계속 이런 협상들과 무엇을 더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로 즉석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 사이에 즉석에서 회동을 하면서 주고받기보다는 미리 실무진들이 어느 정도 좀 짜놓나 보죠? 그럼요. 여야 모두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시는 정치인들이 뭐 다 만나고 터키 대통령까지 부합되면 의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사전에 조율을 하고 보통은 여야 회담의 TF팀을 구성해서 여야 각 실무자들이 나와서 구성을 하고 이게 아마 오늘 오전 아마 점심 때쯤 보고가 되겠죠. 그리고 또 당에서도 뭐 비밀 최고위원이나 비공개 최고위원을 해서 대략 이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되고 이게 안 되면 이제 결정적인 상황들이 오겠지만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경제정당을 표방하고 있고 이 경제정당 표방을 가시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단기적인 전략공천이나 또는 뭐 당내의 인적 쇄신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이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경제정당의 모습을 더 보여주고 이것으로 비전을 이끌어내야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이것들 때문에라도 사실을 계속 주장했던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서 주장을 계속 아마 하고 이런 것들을 협상에 내놓지 않았을까라고 예측해 볼 수 있고요. 동시에 또 박근혜 대통령도 뭐 그 중동 순방의 결과라든지 또는 경제에 일정적인 효과를 갖기 위해서 부동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약간 그것들을 내기 위한 서로 협상들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어제 그 최경환 부총리나 이런 분들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봤던 것에 비해서 어제 김무성 대표가 대한상의 방문한 다음에 임금 인상은 자율 민간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했던 발언이 어제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마 오늘의 이런 협상들을 염두하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의견을 좀 조율하고 이런 과정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이런 측면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또 이거 어떤 협상을 이끌어내는 중간자적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 그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취임 이후에 최경환 노믹스에 대해서 동의 안 하는 부분도 있다. 비판적인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최근 기업인들을 만나서 임금 인상을 해서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달라 했는데 김무성 대표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오죠?
일단 임금에 대한 부분이 먼저 예민하기 때문에 당의 입장은 결국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국민의 이익을 구하는 폭넓은 의미에서 이제 임금 정책을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최경환 장관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돈을 많이 올려주면 많이 쓸 것이다라는 그런 경제 논리에 있겠어 임금 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주 예민하게 당정 간의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고 누가 먼저다 누가 나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입장 차이가 계속 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저는 뭐 간극이 상당히 좁아질 거로 그렇게 생각이 그렇습니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지도에 대해서 또 뭐 여러분도 말씀하셨는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오늘 또 여야 대표 회동이 있는데 이게 왜냐 그러면 경험적 측면에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대통령의 지지도가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대통령의 눈물입니다. 눈물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과 어떤 소통했을 때 어떤 지지도가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 시장. 그 다음에 제일 사실 효과가 없는 지지도에 영향을 주는 게 정치인들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끼리 만나는 건 별로 정치인끼리 의미가 만나면 없고요. 별로 이제 경험으로 보면은 지지도의 등락이 이래 보면은 우리 전문가께서 계십니다만은 그것은 일종의 일상적인 어떤 그리고 큰 어떤 임팩트가 없는 걸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오늘 여야 대표의 만남은 박근혜 대표의 입장으로서는 큰 실익이 없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그냥 소통적 측면에서 격식을 맞춰주고 소통하는 노력을 보인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 하더라도 지지도에 큰 등락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의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당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관계속에서 지적했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의견 조율도 많이 하고 아젠다도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심지어는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웃어야 될 것인가까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웃게 찍는다든가 뭐 좀 표정이 좀 밝게 보인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야권의 지지자들로부터 상당히 표가 반감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그렇죠. 뭐 때문에 사진에 빈손에 웃기만 뭐 이런 제목도 갈 수 그래서 있고. 그까지도 굉장히 시뮬레이션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당대표 입장에서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한 위기이기도 하죠.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서 아주 디테일 얘기는 못 합니다. 그것도 시간상도 그렇게 되지도 않고 또 수뇌부들이 앉아서 그런 어떤 현안까지도 일일이 그렇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원론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은 이제 문재인 당대표 쪽에서는 경제에 대한 개혁 이 부분을 대통령을 만나서 직접 아젠다를 던짐으로써 새 정치가 그동안 야성을 좀 뒤로 하고 경제 정책 중도의 외연 확대를 가겠다라는 것을 시그널로 던지는 정도의 효과 아마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역대로 보면은 과거에 가서 빈손으로 돌아온 야당 대표에 대한 당내에서 또 야권 진영에서의 비판들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 부담을 이제 안고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다행히 이제 이번에는 과거처럼 어떤 정치적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슈가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간 이제 부담은 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 촬영을 위해서 갔느냐, 구색 맞추기 위해서 갔느냐, 거기에 맞춰주러 갔느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이슈가 아니더라도 최근에 문재인 대표 강조하고 있는 경제정당으로서 경제 분야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분명한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선명성을 보임으로써 야당의 존재감을 보이면 일단은 면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양새 정도에서 오늘 이제 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5.16에 대해서 5.16이 군사정명 구태타냐 혁명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질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5.16 부분이 이제 인사청문회 때마다 야당 의원들이 자주 묻는 질문인데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을 뭐라고 해야 되죠? 5.16을 구상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냐? 모의를 했다고 합니까? 계획을 했다. 계획을요? 되겠죠. 뭐 어떤 신문에서 이제 거사를 뭐 준비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서울시에서 뭐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신당동 사저 어떤 곳인지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당동에 있는 곳인데요. 뭐 상당히 좀 널찍하고 뭐 예전에 그 저희 경제 수준, 우리나라 경제 수준을 보면 상당히 좀 쾌적하고 좋은 곳입니다. 여기서 5.16 거사를 뭐 아니면 5.16 혁명을 모의를 했다 아니면 논의를 했다 뭐 보는 시각에 대해서 표현은 조금 조심스럽게 갑니다만은 뭐 유경수 여사가 또 외국 대사 부인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저렇게 예전 모습이 있는데 사실 당시에 있었던 실제로 썼던 물건들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보관을 하지 않아서 어쨌든 간에 이런 거를 일반인한테 공개를 해갖고 외부까지는 마당까지는 들어갈 수 있고 저 내부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미리 인터넷을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궁금한 거는 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사저 아니면 중요한 역사적 현장을 논의를 한 곳이기 때문에 역사적 의미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뭐 이게 놀라운 일인지 아니면 뭐 궁금한 건지 모르겠지만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이거를 또 이렇게 잘 꾸며서 공개했다라는 게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한 일이 아니라 유경수 여사 기념재단의 의뢰를 받아서 서울시가 이 입을 집행을 하고 오늘 아마 공개가 된 모양입니다. 네. 사실은 5.16 뭐 사태, 정변, 쿠데타 뭐 여러 가지 논쟁인데 오늘 그런 논쟁의 자리는 아니고 예. 역사적인 가치에 대한 복원 이게 아마 중심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이게 뭐 잘못됐다, 잘됐다라는 논쟁 이전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구체적으로 기획되고 또 중요한 내외빈들이 뭐 여러 가지 만나는 그런 사적인 용도로 쓰였던 공간이 이번에 공개가 되면서 역사적 가치를 중심으로 아마 평가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잠시 말씀을 드렸던 어제 있었던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5.16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자, 먼저 질의응답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5.16은 쿠데타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5.16을 규정하는 용어 그것이 굉장한 뭐 생각을 안 해봤고 개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존중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제 인식이 있습니다. 자, 이번 정권 들어서 이제 5.16에 대해서 정의를 묻는 질문을 많이 받는 후보자들이 있는데 대답을 명확히 안 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역사라는 것이 뭐 어제든 오늘의 기록이기도 하고 그만큼 역사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지금 현 세대가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통찰하게 그렇게 이제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다만 이제 지도자급들이 장차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청문회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또 역사에 대한 기록의 인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을 하기 함부로 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뭐 쿠데타라기도 그렇고 이것이 뭐 역사적 거사라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는 단어 그 자체에 결국 갑론을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낮기 때문에 정치 논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되겠죠. 그러나 어떤 형태든지 저는 이제 서울시에서 저 사절을 만들고 일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잘 됐다 보고지고요. 일단 국정원장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역사관, 그다음에 정치 성향, 이념 이런 걸 따져서 국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질의를 하고 하는 것을 모습을 많이 보는데 국정원장이라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그 정보를 책임지는 국가안보의 최첨병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장의 굳이 정치 이념 성향을 따진다 그러면은 보수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문제라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은 그 정통성이라는 것이 헌법적 가치가 그대로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부분이 되어 있고 또 북한과는 적대적 상황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 국가를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정전 상태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보의 천병을 갖고 그에 대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보수적 관념에 안보적 관이 추출해야만이 저는 국정원장을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국정원장 후보자의 특수사원 이해를 하면 과거 청문회에서도 5.16에 대한 해석은 단골 메뉴였습니다. 자, 이 매번 명쾌하게 대답하는 후보자가 드물었습니다. 대표적인 한번 녹취 한번 들어보시죠. 5.16 군사 쿠데타 맞지요? 그 부분은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만 아니야, 이게 금년도 쓴 책에다가 저 5.16 군사 쿠데타라고 했잖아요. 아니? 제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돼 있죠? 제 생각은 61년 5월 16일 날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는 제가 기술한 바와 똑같습니다. 사회적인 상황이 상당히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불가피했다 얘기하시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 그것을 그렇게 쿠데타 아니고 그럼 뭡니까? 단정적으로 단정적으로 저한테 그렇게 단정적으로 드릴 수가 없다. 그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조금 전에 말씀한 것과 같이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겠느냐. 그러나 됐어요. 불가피한 선택으로 저는 아니 이해하겠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는 뭐 5.16 혁명, 5.16 구테타 뭐 둘 다 혼재돼서 배운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용어가 있는데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 이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구테타임을 뭐 알고 있는 거고 예. 또 그 교과서에도 학술적으로 사실 그렇게 기술되어 있죠. 그렇게 기술돼 있으니까 이제 그 정도를 확인하자는 거지. 네. 이게 사실은 무슨 이념 논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밀고 가자는 건 아닌데 네. 아주 기초적인 확인 정도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인 건 좀 아쉽고 많이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그 청문회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네. 그 김대중 정부 이후에 청문회가 도입된 이후에 네. 국정원장이 한 번도 낙마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낙마한 적이 없었고 특히 이제 국정원장은 노무현 정부 이후로부터 이제 들어왔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그 예. 청문 인사 대상이 아니었고 예. 노무현 정부 이후로 들어왔는데 한 번도 낙마한 적이 없고 이런 지점에 사실은 좀 생각해봐야 될 지점들이 있는 거죠. 자,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낙마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장 후보자는 어떻게 낙마를 하지 않았는지 궁금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이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제가 뭐 확인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죠. 왜냐하면 국정원 안에 뭐 이렇게 부서별로는 그 정치 관련돼서도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뭐 딱히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네. 특히나 어쨌든 뭐 여야 모두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고 조금 뭐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청문회에 가면은 지난 정권에서도 청문회 여러 개 준비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 정리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좀 자신 있게 임하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왜냐 그러면은 청문회장이라는 것이 국가의 장차관들이라든가 굉장히 그 부처의 그 국정의 일종의 핵심이 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인해서 공인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들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것이 설사 쿠데타라 하더라도 또는 군사정변을 할지라도 또는 국가적 거사를 할지라도 이것이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국정에 임한다는 것이 다소 정치적인 혼란과 논란에 휩싸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 자체를 국정에 크게 두고 가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개인적 생각을 단초로 해서 국가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그 논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보면은 굉장히 이제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에만 급급한 그런 것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현 정부 들어서 어쨌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부친이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장관 또 뭐 또 총리급으로 임명되니까 눈치를 이제 임명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서 애매한 상황들이 많이 이제 연출이 되었는데요. 특히 이제 보면은 교육과 관련한 부처의 어떤 책임을 지는 사람들조차도 인물들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모양새를 많이 보였는데 사실 이것은 불법적인 어떤 과정들 이런 것들을 합리화하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학생들에 대한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모든 과정을 합리화 좀 더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본인의 인식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어쨌든 이런 국가의 이제 리더들인데요. 본인의 이제 소신을 분명하게 밝히는 모양새를 또 국민들은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더라도 그것이 분명한 논리를 갖고 얘기를 하게 되면 되는데 그것을 이런 상황에서 위기를 순간에 모면하려고 본인이 과거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제대로 말하지도 반복하지도 못하고 또 본인의 의견을 숨기려고 하는 모양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의 뭐 생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산권 이런 것들을 맡기는 대상인데 그런 사람들이 자신 있고 소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에 따라서 국민들이 실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반복되어서 좀 아쉬운 측면으로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소신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밝혔으면 좋겠는데 눈치 보기에 급급한데 이게 임명권자 눈치를 보는 걸 수도 있고 괜히 여야 그 정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눈치도 있고 했는데 저렇게 눈치만 자주 보다가 정책 추진할 때도 눈치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종필 전 총리가 최근에 그 중앙일보에 뭐 이 자신의 그 과거 되돌아보는 그런 기고를 하고 있는데 구태타건 혁명이건 상관을 안 한다. 5.16은 우리 사회 전 분야의 본질적인 변화를 이끌었어. 그게 혁명이야. 당사자는 이렇게 보고 있군요. 자, 국정원장 후보자 이야기 5.16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국정원장 후보자 이야기 한 번 더 해보죠. 어저께 뭐 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자,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논두렁 시계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받은 그 시계 논두렁에 버렸는데 그 이야기가 사실은 국정원이 조작한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장이 되면 조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는 몸을 바짝 낮추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으로는 우리 신경민 의원실의 서면으로는 또 구테타 법률적 학술적으로는 구테타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청문회장에서는 또 내 생각이 있지만 말씀드리지 않겠다 이런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여야 공이 다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일단 통과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런 면목에서 실제로 원장이 되면 진위를 조사하겠다라는 논두렁식에 관련된 것도 실제 얼마나 진실되게 할 수 있는지는 사실 저는 의문이 좀 듭니다. 그 청문회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도 TV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를 한번 기다려보고 그 명확하게 그러니까 꼭 논두렁식뿐만 아니라 국정원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들, 정치 개입도 국가를 위해서 국정원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그 다짐, 약속들을 앞으로 잘 지켜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